앞으로 포항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세계를 선도해 나갈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심장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면서 꿈의 빛으로 불리는 4세대 방사광 가속기가 우리나라에서도 본격 가동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인지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초희 아나운서.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어제 포항에서 4세대 방사광 가속기 준공식이 열렸는데요. 방사광 가속기란 어떤 것이고 우리 과학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고려대 생명정보공학과 김경현 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첨단 과학에 대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저 같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용어가 방사광인데 방사능이랑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방사광 설명 좀 해주시죠. 이 방사광은 방사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방사능은 우리가 소위 그 인체 해로운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방사광은 글자 그대로 빛을 내놓는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빛을 이 방사광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사능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예.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만듭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극이 있고 거기서 이제 전자 입자를 갖다가 굉장히 강한 속도, 소위 빛의 속도로 끌어올리는 그것을 우리가 가속기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고에너지를 갖게 돼서 소위 방사광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빛을 방사하는 거다. 방사능하고는 예.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이요.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요. 양쪽에 극이 있고 어떻게 된다고 좀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시죠. 예, 그 방사광 그 가속기를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 입자 같은 것을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예? 빛의 상태까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경주를 할 때 정지 상태에서 100m를 누가 빨리 가느냐 하는 그런 경주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게 됩니다. 예. 그걸 위해서 전기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고 나면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진 전자 입자를 뭐 어디다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그렇겠죠? 저장을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동그란 축구장만한 그런 크기의 설비에다가 저장링을 만들어서 예. 보존하는 겁니다. 그럼 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빛이. 그거는 우리가 보통 제가 예를 드는 경우는 우산을 쓰고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우산 살 끝으로 빗방울이 흘러내리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우산을 우리가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빗방울이 접선 방향으로 굉장히 그쵸? 강하게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 방사광은 마치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저장링에다 큰 원형 둘레 자석을 놓고 예? 자석으로 이 빛을 조금씩 입자를 돌리게 되면 고에너지의 입자가 떨어졌는데 그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X선 같은 이러한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방사광을 이용한 것이 바로 방사광 가속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방사광 가속기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방사광 가속기는 그래서 이러한 좋은 빛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예. 우리가 포항 같은 경우는 1995년부터 3세대 가속기의 설비를 만들므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포항에 있는 3세대 가속기에 이어서 이제 어제 준공식을 예. 하게 된 4세대 가속기 설비까지 지금 오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 4세대 가속기 설비 좀 살펴볼까요? 그 예, 설비의 예. 주요 특징이나 뭐 소개하고픈 것이 예.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가속기를 얘기할 때 단계별 1세대에서 4세대 가속기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1세대 가속기는 우리가 아까 제가 방사광 가속기만 말씀드렸는데 입자 가속기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보통 일반 생활을 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시의 세계, 소위 소립자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립자 세계를 우리가 알려면 입자와 입자보다 더 작은 세계니까 얘를 충돌을 시켜서 깨지는 현상을 우리가 보는 게 예. 소위 거기서 그럴 때 나오는 가속된 그 빛을 우리가 입자 가속기라고 하고요. 예. 그게 지금 1세대의 특징인 1세대에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산물로 나온 강을 예. 우리가 1세대 방사 가속기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전용 가속기를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속도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렇게 높은 에너지가 된 것을 저장링에 돌려서 우산 돌리듯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이제 2세대 가속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3세대 가속기에 특징도 오면 말씀해 주시죠. 2세대보다 한 100만 배 정도 더 밝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자석을 넣고 이 입자를 돌릴 때
그 자석이 나오는 그 광을에다가 소위 삽입 장치를 넣습니다. 이것도 삽입 장치도 자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 그 삽입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강력한 빛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포항 가속기는 3세대부터 1995년부터 이 3세대 가속기를 준공함으로 해서 시작을 했죠. 사실은 95년을 제가 잘 기억하는 이유가 예. 제가 95년대 고대 그 교수직을 시작한 해입니다. 그래서 실험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이제 1세대부터 4세대까지 특징을 짚어주셨는데 그 3세대와 비교했을 때 어떤 빛의 밝기뿐만이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3세대하고 4세대 가속기 차이는 4세대의 경우에는 우리가 3세대까지 방사광 가속기라고 부르고요. 4세대부터는 소위 자유전자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자유전자 프리 에너지요? 일렉트론 레이저라고 하는 건데요.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3세대 가속기의 빛이 더 밝았던 주요 이유가 소위 삽입 장치를 넣은 거거든요. 그런 삽입 장치를 어떻게 더 많이 넣고 정교하게 넣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한 빛의 증폭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빛의 밝기가 어떻게 되나요? 3세대 빛의 밝기는 대략 한 10억 배에서 100억 배 이상의 빛을 갖게 됩니다. 3세대보다 더 밝습니다. 또 이 4세대 그 가속기의 특징은 세 예.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예. 첫 번째는 10억에서 100억 배 이상의 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 영역대에 펄스를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이 보통 10의 마이너스 15승 초, 1초를 10의 15승으로 나눴다고 하니까 보통 1초를 한 1000조로 나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펄스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주 미시의 세계뿐만 아니라 미시의 세계에서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들 수 있겠습니다. 이거 굉장한 그 과학에 있어서는 큰 업적이다 이렇게 큰 업적을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촬영 면에서는 그러면 3세대 가속기에서는 불가능했던 것이 4세대에선 가능해진 게 있습니다. 어떤 면들이 있을까요? 3세대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보통 흔히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도 당뇨라든가 이런 예. 그 의료적인 얘기가 있고 예. 3세대 가속기는 지금 뭐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그 세포 자체를 살아있는 세포를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단백질의 구조를 실시간으로 되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 것은 신약 개발에도 아주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예. 그런 큰 공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한 차이를 가지- 짚어보면요. 예, 예. 그 4세대 가속기에서는 살아있는 세포 촬영이 가능하고요. 예. 그리고 광합성 과정이 촬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결정 단백질 촬영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비결정 단백질이란 어떤 촬영인 건가요? 그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1나노미터에서 한 5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작은 예. 단백질이죠. 그래서 그런 미시의 단백질을 우리가 기존의 3세대 가속기에서 찍을 수 있었다면 예. 4세대 가속기에는 이 단백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그걸 실시간으로 모션, 소위 영화를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좋은 그 예제 중에 한 가지가 예. 우리가 3세대 가속기는 제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찍을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물구나무 서기 하고 있는 모습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3세대 가속기로는요. 예. 근데 4세대 가속기는 제가 여기서 물구나무 서기 하는 그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그 과정을 다 실시간으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그 슬로우 비디오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 그 미지의 세계를 볼 때 다 포착이 된다는 포착이 거죠?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은 기술적인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그 순간 포착이 더 용이한 것이 이제 4세대 가속기인데 네. 그 아주 미세한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말 큰 업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이 또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뭐 어저께 준공식이 있었던 것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 그 미국의 LCLS라고 스탠포드에 한 설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예. 일본의 사클라라고 해서 스프링 에잇에 또 한 개의 설비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현재 2009년부터 2개의 설비가 존재할 뿐이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세계 3위로 세 번째로 지금 이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예, 예.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초과학의 전반적인 그 수준이 거의 세계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3세대 방사광 가속기는 한 설비 안에 보통 포항 같은 건 지금 32개의 빔라인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32개의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존재하는데 4세대 가속기는 아직 이것이 굉장히 작습니다. LCLS 같은 경우는 한 5개, 6개 정도. 그다음에 사클라 정도는 한 3개 정도. 지금 포항은 3기 정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빔타임, 소위 그 빔라인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항에서 이번에 준공이 된 것은 앞으로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한테 과학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방사광 가속기를 노벨상 제조기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수상자 중에서 이를 활용한 연구나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많이 얻었다는 건데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X선을 처음 만든 사람이 렌트겐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그래서 렌트겐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노벨 물리학상 1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소금 결정, 격자. 그래서 아이온 플러스 아이온 마이너스 이렇게 격자가 있는 것도 사실은 엑스레이와 같은 X선을 이용을 해서 그러한 구조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됐거든요. 그것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DNA 더블 헬릭스, DNA 나선, 이중 나선 구조, 왓슨과 크릭. 그것도 엑스레이를 이용해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세대 방사광 가속기 이후로도 거의 제가 듣기로는 한 20% 이상, 노벨상의 20% 이상을 가속기하고의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연구를 교수님께서도 이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하셨잖아요. 그럼 실제 연구 사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도 이 4세대 가속기를 한 몇 년 전부터 준비해 왔었고요. 아직 포항은 내년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고대 생명정보공학과에 있어 저는 생물구조정보학실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연구팀을 이끌고 LCLS, 미국 스탠포드 LCLS에 가서 실제로 4세대 가속기의 연구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는 뭐 엄청난 그 소위 femto초라고 하는 그런 짧은 시간 영역대에 그 강한 빛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실시간으로 소위 그 단백질을 갖다가 조사해서 그다음에 나오는 소위 회절 현상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러한 것이 이게 그 1초에 대략 한 그 LCLS 같은 건 120Hz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초에 120번의 fem토초 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오는 그래서 거기에 그 많은 그 국제 협력을 통해서 상당히 긴장됐지만 정말로 좋은 경험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정말 어려운 거 배우고 갑니다. 정리하자면 보지 못한 거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건데 생명공학뿐만이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도 정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분야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요. 그 기대 효과도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일 큰 것은 아마 신약 개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항생제가 우리가 존재해서 일반 병원균 같은 것이 되면 항생제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일어난 지카라든가 에볼라, 메르스 이런 바이러스 질병에 대한 항바이러스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드는데 이제까지 구조 기반 신약 개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동영상, 실제로 모션 모델을 통해서 하게 되면 완전히 신약 개발의 새로운 장이 되기 때문에 제약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통해서 아주 미세한 짧은 시간의 기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의학 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거고 또 포토신서시스라고 하는 광합성 기작 같은 걸 하게 되면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저는 전공이 아니지만 재료, 물리 이런 데도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학계 그다음에 산업계가 같이 산학 협력을 해가지고 큰 그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 4세대 가속기가 되려면 우리가 2009년에 만들어졌던 LCLS에 비해서 한 7년 정도 뒤져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노하우와 그런 소프트웨어를 빨리 받아들여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란 무엇이고 본격 시동이 가진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고려대 생명정보공학과 김경현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